우리 군이 오늘 오후 인천 강화군에서 북한 무인기의 항적을 포착하고 대응했지만 알고 보니 셋대였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서울 영공까지 내려온 북한 무인기에 대한 부실 대응 비판이 커지자 결과적으로 군의 대비 태세가 부족했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등 1,300여 명에 대한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사면 복권됐고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는 복권 없는 사면이 이루어졌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도 여럿 포함된 가운데 사면 대상과 범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50대 여성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찾기 위해 한강변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입니다. 어제 북한의 무인기에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군이 오늘 또 한 번 긴장했습니다. 또 북한 무인기가 포착됐다는 소식에 공격 헬기까지 띄웠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무인기가 아니라 셋대였습니다. 북한 무인기에 서울 상공이 뚫렸다는 비판이 커지자 오늘은 셋대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먼저 이근평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군의 대응 태세를 비판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제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5시간가량 비행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오후 1시 군 레이더에 미확인 물체가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곧바로 북한 무인기일 가능성을 놓고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실제 국방부 출입 기자들에게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통지하고 보도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헬기와 공군 전투기들이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종사가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무인기가 아닌 셋대였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 어제와 유사한 절차로 작전을 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우리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신속한 판단을 우선시한다면서 이 같은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근평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상황은 해프닝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군이 셋대에 허둥지둥 되는 동안 놓쳐버린 것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정보들이 지방정부를 통해서 공식 공지되었고 잘못된 정보인 것을 알았지만 나중에 이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보 자체를 잘 공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지아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오후 2시 50분쯤 보낸 재난 문자입니다. 강화군 성모도 지역에 무인기가 관측됐다며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화군에 있는 평화전망대는 임시 휴장에 들어갔고 인근 해역의 여객선과 어선 운항도 모두 멈췄습니다. 그런데 이건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 우리 측 항공기였습니다. 결국 인천시가 잘못된 공지를 한 셈인데 군은 이 사실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군 항공기 관련 주의 요망이라는 추가 메시지 발송만 요청했습니다. 작전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정하지 않은 겁니다. 합참이 최종적으로 셋대라는 사실을 공개한 건 이미 재난 문자가 발송되고 1시간 10여 분이 지난 4시 5분이었습니다.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은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북한 무인기 도발 상황으로 오해하며 긴장해야 했습니다. 군은 안보 사안의 경우 보도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여론 대응 시간을 벌기 위해 무조건 보도 통제부터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그러면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관 기자, 무인기인 줄 알았는데 셋대였다.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최신형 레이더로도 구분이 잘 안 됩니까?
네, 일단 군 당국은 군사 분계선 주변으로는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맨눈으로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1차적으로는 레이더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서울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2m 안팎의 크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4년과 17년 발견된 것과 비슷한 크기인데 이 정도로 크기가 작으면 이 레이더상으로는 이것이 새떼인지 무인기인지 구별이 어렵다는 게 이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예, 물론 무인기를 새떼로 오인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는 사후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긴 했지만 초기에 무인기라는 판단은 빨리 했습니다. 왜 오늘은 그렇지 못했습니까? 네, 일단은 탐지 자산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같으면 미상 물체가 포착될 경우에 다양한 장비로 교차 확인을 해 이것이 새떼인지 무인기인지 들짐승인지를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일단은 어제처럼 무인기가 침범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일단 현장으로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신속하게 움직였지만 오판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이 부분도 논란이 됩니다. 오늘 군이 정보를 상당히 늦게 공개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일단은 군 당국은 오후 1시 30분에 취재진에게 어제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전달을 해 기자실이 술렁였습니다. 사실상 어제와 마찬가지로 무인기가 넘어온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발언이었는데 이 오랜 시간 설명을 내놓지 않다가 오후 4시가 되어서야 사실 무인기가 아니라 새떼였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어제는 서울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데 이어 오늘은 새떼를 무인기로 착각해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했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국방부에서 김민관 기자였습니다. 예, 오늘은 비록 새떼로 판명됐지만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마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인기, 즉 드론의 위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응은 반대입니다. 국회에서는 관련 예산을 240억 원이나 깎았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이 러시아 본토 비행장을 공격하는 모습입니다. 잇따른 드론 공격에 사상자가 속출하며 러시아군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공군력이 열세인 북한도 일찌감치 무인기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발전 5개년 계획으로 무인기 완성을 내세웠습니다. 이번 도발 역시 신형 무인기 개발을 위한 시험 과정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대비는 이에 못 미친다는 평가입니다. 2014년 무인기를 탐지하는 이스라엘제 레이더를 도입했지만 서울 일부에만 배치됐습니다. 국회는 내년도 무인기 관련 예산을 240억 원가량 깎았습니다. 이번에도 요격하거나 떨어뜨리는 거는 실패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쪽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하지만 드론 부대는 이전 정부인 2018년 이미 창설된 데다 집권한 지 7개월에 접어든 정권이 지금 벌어진 안보 문제를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네, 결국 오늘 우리 군의 대응은 어제 상황과 연관됩니다. 어제 사실상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비판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일도 벌어진 건데요. 뭐가 문제였는지 정재윤 기자와 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정 기자, 어제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왔잖아요. 네. 서울 상공까지 왔는데 서울에서는 안전 때문에 격추를 못 시켰다고 이해가 돼요. 네. 넘은 걸 알았으면 그때 격추를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바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이 북한 무인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직후,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내려오기 전에 격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는 시속 100km 정도라고 합니다. 빠르다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비교해보자면 마하속도인 탄도미사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느린 속도라고 볼 수도 있죠. 게다가 저공 비행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유격도 가능하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으로 이제 서울 상공을 간 무인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파주 쪽을 먼저 왔을 때 네. 인가가 별로 없는 곳에서 강 위에서 탐지하고 격추를 시켰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작아서 어렵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계속 뚫릴 거냐라는 그렇습니다. 지적이 나오죠. 맞습니다. 그래서 군의 판단이 좀 잘못됐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예.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강화도, 교동도, 강화의 교동도 쪽으로 간 무인기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다 위에서 100발을 쐈다고 하는데 네. 물론 뭐 맞추는 게 쉽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왜 못 맞춘 겁니까? 우선 저희가 앞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어제 출동한 이 코브라 헬기 등 이런 예. 군용기가 이 100발이 아닌 500발을 사격했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아, 500발이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취재한 부분인데 일단 군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코브라 헬기 등 이런 군용기에 따르면 기관총이 한 번 방아쇠를 당기면 수십 발이 나가는 그런 예.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 발표대로라도 100발을 쐈다고 한다면 불과 이 몇 차례 정도 당겼다는 뜻인데 그러면 격추할 때까지 사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 건 격추하려고 따라 붙었다는 건데 항적에서 사라졌다, 놓쳤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도 격추하려고 기관총까지 쐈는데 왜 놓쳤는지 이 네.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군의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지적을 했죠. 맞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 기간에 드론에 대한 훈련이 전무했다면서 전 정부 책임론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정부만 비판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꼭 열흘 전이죠. 16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최전방을 찾았습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북한의 무인기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 대비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전문가들을 취재해봤더니 이 무인기 대응의 경우에 우리 군이 여러 번 훈련을 해서 숙달해야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도화된 작업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 따라서 몇 년간 훈련이 없었다는 게 결국 이 실패 이유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좀 따져볼 필요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 시스템적인 대비가 제일 중요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권력기관의 정치 선거 개입, 불법 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 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예,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총장이 됐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면과 복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은 검찰총장 당시 했던 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검사 시절에 중범죄여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던 사안들은 이번에 관행 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하고 복권했습니다. 특히 직접 수사한 국정농단 사태를 콕 집어 말하면서 연루자들을 무더기로 구제했습니다. 먼저 사면 발표 내용부터 최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별사면, 복권, 감형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자는 1,373명입니다. 뇌물 횡령 혐의로 17년형이 확정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로써 15년 정도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 원이 모두 면제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년형이 확정됐던 전직 경남지사 김경수 씨는 남은 5개월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복권은 안 돼 2027년 12월까지는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 통합에 방점을 둔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총괄했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형기를 다 채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은 복권됩니다.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로는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남은 형기 일부를 감면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여권에선 김성태, 이완영 전 의원이, 야권에선 신계륜 전 의원 등이 복권됐습니다. 사면 효력은 내일 새벽 0시부터 발생합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사면의 명분은 국민 화합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사면 대상자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요 사면 대상자들은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혐의를 부인했고 그래서 재판부도 책임을 전가한다,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들은 사면되고 복권됐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2017년 다스의 실제 주인으로 드러나 환경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고 친인척과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팔짱 조사와 레이저 눈빛으로 논란이 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불법 사찰을 줄곧 부인하자 재판부는 변명으로 일관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법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향해선 아래 직원들의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습니다. 보수단체 화이트리스트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조윤선 전 장관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도 법원은 물증과 관련 진술이 있는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뇌물로 유죄를 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과 신계륜 전 의원은 죄를 인정 않거나 자료나 보고 판결했느냐며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면 심사에 참여한 한 위원은 JTBC에 반성은 기준이 아니었다며 반성을 따지면 사면할 사람이 없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네, 이번 사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정치부 최규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국정농단 연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가 국정농단 검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잡은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사면해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읊어드리면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 수행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관행인데 수사할 때는 관행에서 괜찮다 이러진 않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때는 관행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중앙지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과 날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비교적 최근인 검찰총장 시절에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자 국정농단에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 다른 책임자들도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죄에 상응하는 형은 선고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사면되고 복권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사실 국정농단 수사 검사였잖아요. 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국정농단 특검팀 검사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 검사를 맡았었습니다.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징역 17년, 벌금 130억 선고를 이끌어냈지만 오늘 이 벌금까지 모두 면제를 해줬죠. 오늘 사면된 인사 대부분이 사실은 권력형 부패 이런 범죄였잖아요. 네, 뇌물수수 혐의 또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억압하고 정당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인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치부 최규진 기자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면을 단행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되나요? 법무부는 일단 사면 취지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근데 이제 국정농단과 다스 사건을 수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강경보수층에서는 거부감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국정농단 인사까지 포함한 거는 이들까지 지지층으로 끌어오르는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방식을 당원 100% 투표로 룰을 바꿨는데요. 이런 정치적 결단은 결국 지지 기반을 다져서 차기 총선에 대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깔려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민 화합이 아니라 당원 화합용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에 부합을 하려면은 이제 균형이 맞아야 할 텐데요.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44명 중에
여권과 야권 인사가 각각 39명과 5명으로 차이가 납니다. 이 확정 판결 기준 형량으로 단순 합산을 해봐도 여야가 각각 징역 91년 2개월과 8년 2개월로 차이가 상당합니다. 주 인물들로 좁혀봐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경순 전 지사는 징역 2년이지만 복권 없는 사면이었고요. 개인 비리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이지만 사면에 복권, 남은 벌금 82억 원까지 면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명분도 형평성도 저버린 들러리 사면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면 얘기 한민용 기자 그리고 최규준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 와중에 또 풀려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한때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썼던 최서원 씨입니다. 물론 지금은 수술 목적에 한 달간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대거 사면 그리고 복권되는 마당에 왜 나만 안 풀어주냐라는 사면 요구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최서원 씨는 수감된 지 약 6년 만에 교도소에서 풀려났습니다. 척추 수술을 위해 한 달간 형의 집행이 정지된 겁니다. 최 씨는 징역 21년을 확정받았는데 풀려나 있는 기간은 남은 형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딸 정유라 씨는 기뻐서 눈물이 흐른다며 반겼습니다. 최 씨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사면을 요구하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보냈습니다. 이후 박 씨가 사면된 뒤에는 자신의 사면을 요구해왔습니다. 2017년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던 국정농단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지만 이번 특사를 앞두고는 윤 대통령에게 자신을 풀어달라는 탄원서를 손글씨로 써서 보냈습니다. 보수 정권에 의해 박해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며 국정농단에 대해선 부인했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의 주요 인물들이 줄줄이 사면되면서 최 씨의 사면 요구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60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혐의를 받는 30대 피의자가 자신의 연인이었던 50대 집주인도 넉 달 전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부부 사이로 알고 있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 피의자가 살던 곳입니다. 피의자는 이 집의 주인 50대 여성도 지난 8월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웃들은 두 사람을 부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늦은 여름부터 여성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여성을 살해한 뒤 강가에 버렸다고 진술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안 보이길래 한 번 안부를 물었더니 만나서 장난감 가서 있다고. 여성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은 피의자가 계속 갖고 있었고 실종 신고 등의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관련 조사도 벌였지만 아직 별다른 특이 사항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전 연인의 시신을 유기했다고 지목한 장소에 기동대와 드론 등을 투입해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현장에 가 있는 저희 이가람 기자 연결하죠. 넉 달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수색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경찰은 추가 살해 진술을 확보한 직후인 오늘 오후 4시 40분부터 이곳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했습니다. 형사들과 기동대 등 184명을 동원했고 드론과 수색견도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성의 시신을 찾진 못했는데요. 다만 해가 진 이후 안전 문제를 고려해 현장에서 철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일 날이 밝으면 추가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그곳에는 피의자도 다녀갔는데 어떤 방식으로 시신을 유기했는지도 자백을 했습니까? 네, 당초 경찰은 피의자 차량 뒷좌석에서 오래된 혈흔을 발견해 감식을 의뢰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추궁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8월에 전 연인이자 현재 집주인인 50대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캠핑짐을 싣는 차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차량 뒷자리에 실어 이곳 현장으로 이동해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피의자를 직접 이곳으로 데려와 장소를 지목하게 했는데 실제로 풀이 누워있는 등 시신을 유기한 흔적도 발견됐습니다. 네, 살해 동기는 뭐라고 합니까? 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총 2명입니다. 택시기사에 대해선 접촉사고를 냈는데 음주운전이 밝혀질까 봐 두려워서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여성에 대해선 거액의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범행 이후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대출하고 고가의 물품을 사들였습니다. 경찰은 돈을 노린 살해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가람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현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활발했던 비영리 단체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차 조사에서 5년 동안 20조 원 넘게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돈이 정당한 지급이었는지 일일이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또 한 번 전현 정부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월부터 2달간 20여 개 부처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얼마나 많은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조사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보조금만 따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20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3조 원대였던 국고보조금이 매년 수천억 원씩 늘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 들어선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급된 국고보조금만 매년 1조 원이 넘는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사업,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조금까지 더하면 그 규모가 연간 수조 원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일부 단체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챙기는 등 부정 사례들이 나온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조사와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사건과 통계 조작 의혹 등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 실태까지 전면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중국은 비밀 경찰서 존재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장소로 지목된 중식당 대표는 최근까지 한국 내 화교 지원 센터장을 맡아서 활동해온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서 스페인에서도 중국의 비밀 경찰이 민간 단체를 표방해 운영됐다는 의혹이 나온 바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중국 당국의 비밀 경찰서로 지목받은 중식당의 구인 공고는 중국어로 적혀 있습니다. 중국 국무원에 허가받은 신개념 문화식당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이 식당의 대표는 2004년에 중국에서 한국에 넘어온 40대 남성 왕모 씨입니다. 왕 씨는 2016년 서울 화교지원센터의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센터는 중국 동포들이 만든 민간단체입니다. 센터 현판 제막식에는 중국 국무원 화교판공부 임원이 한국에 와서 축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은 한국의 국무총리실과 비슷한데 권한은 더 큽니다. 중국 국무원 조직도에 따르면 화교판공부는 국무총리 산하로 해외 화교 사무를 보좌하는 곳입니다. 당시 중국 언론에는 서울 화교지원센터가 국무원 화교판공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서 스페인 내 중국 비밀경찰서 의혹을 제기했던 단체가 공개한 영상에서 의심 장소를 마드리드 해외동포 서비스 센터라고 담았습니다. 취재진이 해명을 듣기 위해 왕 씨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답변도 없이 빠르게 자리를 피했습니다. 비밀 경찰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JTBC 윤정주입니다. 지금부터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저희 탐사보도팀은 3달 전 브라질에 있는 한국인 집단 농장 돌라라 오아시스에 대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농장의 아이들이 70대 설립자에 대해 여보, 낭군 등으로 부르고 있는 모습을 고발했는데요. 여전히 돌라라 내 대안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수학이나 영어 같은 공부보다는 돌라라 창립자에 대한 사실상 이상한 세뇌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브라질 돌라라 농장 내부 최근 영상입니다. 빨간 모자를 쓴 10대 학생들이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선 학생들이 군악대로 등장합니다. 돌나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대부분 내부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로 들어가 교육을 받습니다. 수학 공부하는 하라는 게 아니라 신학과에 성직자를 교육해서 요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70대 남성이 자기 남편이라고 교육을 그렇게 받기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모르고 뽀뽀를 하거나 끌어안고 이런 것을 하도록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황당한 성적 내용도 있었습니다. 창기십자가라는 교리가 있는데 돌나라 여신도들을 창녀들이라고 부르면서 자기가 더러운 너희들에게 씨를 퍼뜨리러 왔다고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최근 전북 완주경찰서는 돌나라 설립자 박 씨에 대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본인을 찬양하는, 미화하는 노래를 반복적으로 부르게 주입하는 것 자체가 정서적인 학대이고요. 그 내용이 매우 성적이라는 거예요. JTBC 김태영입니다. 이 돌나라 오아시스에서 사고로 한 아이가 숨졌습니다. 지난 4월에도 5명의 아이들이 사고로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곳의 대응입니다. 안전부실 사고에 돌나라 측은 귀신이 돌나라를 무너뜨리려는 계략이라며 내부 이단속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찌그러진 차량 한 대가 도로에 뒤집혀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브라질 바이아주의 한 도로에서 한국인 5명이 탑승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지 매체는 이 사고로 6살 남자아이 1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취재 결과 이들은 브라질 한인 집단농장 돌나라 관계자였습니다. 당시 어린 남매를 태우고 가다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4월엔 돌나라 소속 한국인 어린이 5명이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에 깔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안전부실로 어린이 사고가 잇따르지만 정작 돌나라 측 대응은 황당합니다. 이번에 사고로 남자아이가 또 사망을 했는데 귀신이 돌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한다고 하면서 내부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4월 사망한 어린이들도 전쟁터의 시체로 비유한 바 있습니다. 정우의 시체가 그 자식일지라도 그 시체를 넘고 넘어 우리는 앞으로 전진밖에 없습니다. 돌나라 측의 해명을 받기 위해 수차례 되물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을 불렀습니다.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는 지적에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고 답했는데 유족들이 책임 회피라고 항의하면서 국정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장관은 85분 걸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참사 현장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간이었고요. 제가 그 사이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의원님.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상민 장관은 참사 발생 1시간 5분 뒤인 11시 20분 처음 보고를 받았고 그보다 85분 지난 뒤인 다음 날 오전 0시 45분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고를 인지한 시각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점이라 다른 필요한 조치부터 했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대응을 옹호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프로세스는 어떤 정부의 프로세스보다 저는 빨랐다고 생각합니다. 유족들은 책임 회피라며 거세게 항의했고 국정조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애들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그딴 식으로 질문을 하고 시간을 까먹냐고요. 비겁하게 그러지 마십시오. 애들 장난하는 거야 지금? 아니 말도 안 듣고 어디 가는 거야? 말도 안 듣고. 어디가 가긴 어디가? 왜 도망가? JTBC 최윤경입니다. 너무한 거 아니야? 20대 노동자가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숨진 사고가 2달 전에 있었죠. 고용노동부가 다른 계열사들도 더 조사를 해보니
90% 가까이가 안전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소스 배합기 덮개가 열려 있습니다. 지난 10월 경기도 평택의 SPC 계열사 제빵 공장에서 23살 노동자가 끼어들어가 숨졌습니다. 이물질이 들어가면 자동으로 멈추는 장치도 없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용노동부 감독 결과 SPC 계열사 52개 사업장 가운데 45곳에서 277건의 안전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기계 덮개가 없거나 추락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안 한 게 제일 많았습니다. 안전관리자가 없거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6억여 원을 부과하고 26곳의 공장장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서 인지하고 곧바로 이제 기소 의견 송치 수사 결과 보고서를 검찰로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피의 단계에서의 수사 정도이다.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도 116건이나 적발됐습니다. 모두 12억이 넘습니다. SPC그룹은 지적된 사항 대부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지금 중국에서는 연일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 중에 무려 6명에 1명이 걸렸다는 보고서도 이미 나왔는데 정작 중국 당국은 다음 달 8일부터 입국자에 대한 격리까지 모두 풀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건데요. 베이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박성훈 특파원, 중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정책들을 다 바꾸고 있네요. 네, 중국이 지난 7일 국내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사실상 폐지한 데 이어서 3주 만에 그동안 막아왔던 입국 제한까지 모두 풀었습니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중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제약 없이 중국을 오갈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중국으로 들어올 경우 최장 8일간 격리를 했는데 이 조치가 모두 사라지는 겁니다. 사실상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입니다. 네, 지금 감염자가 엄청 늘고 있는데도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백지 시위 등 중국 내 여론 반발도 있었지만 방역으로 인한 경제 악화를 더 버틸 수 없다는 측면이 큽니다. 실제 11월 중국 수출액은 2020년 3월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속된 봉쇄와 통제로 내수 시장과 부동산 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시진핑 주석이 3년임을 할 때만 해도 코로나 봉쇄 정책을 고수했었는데요. 불과 2달 만에 아무런 설명이나 대책 없이 모든 방역 조치를 풀어버린 것은 이 중국 정부가 그동안 방역을 정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입국 제한이 풀리면 중국인들이 해외로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해외 여행을 마친 뒤 귀국하고도 바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기대도 있겠지만 방역에는 빨간불이 켜집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다 하기로 했지만 우린 아직 검토 중입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한산했던 명동거리가 다시 활기를 띱니다. 외국인 관광객도 늘었습니다. 깃발 들고 이제 관광객들 오시면 많이들 와서 사시니까 아무래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제일 크죠. 하지만 우리 방역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발 입국자 모두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발열 검사 기준 온도를 37.5도에서 37.3도로 0.2도 낮춘 게 전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발열 검사 이외의 다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교류가 활성화된 국가부터 먼저 변이의 전파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입국자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강화한다거나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까지 해서 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국 제한 조치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해도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는 서둘러야 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향년 94세의 나이로 어젯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로써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자는 10명이 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16살 때 중국 만주 위안소에 끌려갔고 해방 직후 귀국했습니다. 서울의 한 쪽방촌에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작은 치과가 들어섰습니다. 쪽방촌 주민들은 제때 치료받지 못한 탓에 치아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요. 오늘 밀착 카메라는 치아에 새겨진 삶의 격차를 줄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돈이동의 한 치과입니다. 쪽방촌 주민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여기가 전체적으로 아예 밥을 못 먹어요.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라면이나 먹고. 환자 대부분은 이가 아예 없거나 제때 치료받지 못한 쪽방촌 주민들입니다. 가장 바라는 게 있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진통제나 안 떨어졌습니다. 가장 드시고 싶은 음식이 뭐예요? 깔끔한 걸 먹고 싶어요. 처음 치과를 찾은 80살 할머니가 망설이다 입구에 멈춰섭니다. 당뇨가 있으니까 다 부러져 버려. 밥 먹다가도 뭐 뻐덕뻐덕하면 돌인가 싶고 이래 보면 펴봐도 보면 이빨이 부러져가. 치아 상태를 살펴보니 보철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누구야 남아있는 이는 별로 없는데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이도 지금 성하지가 않고 그죠? 예. 양치질하는 법부터 다시 배웠습니다. 그 남은 이도 좀 잘 닦으시면 좋겠는데 닦기는 뭐 매일 닦는데. 매일 닦은 것 같아 보이지가 않는데. 아, 이해가 안 하구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다 웃음꽃도 피었습니다. 내가 진짜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싶구만. 사주세요. 뭐 사드릴까? 이 동네 제일 맛집. 진짜 사주고 싶어. 할머니는 돈이 없어 여러 번 치료를 주저했습니다. 서거보지 눈물이 날라 그러는만은. 아, 요 생겼다 하기는 처음에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가까마까한 많이 배웠지. 의료진도 할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도 치과는 사실 진료비가 많이 나와서 많이 주저하시는데 여기 주민분들은 더 그러시죠. 월세 35만 원짜리 쪽방촌, 기초생활수급비로는 병원에 가는 것조차 버겁습니다. 오늘 저녁은 뭐 드세요? 국수 잘 몰랐고. 밥은 있어요, 오늘? 밥은 여기는 밥 없어. 컵밥 어제 왔더라고. 지난해 서울시의 쪽방촌 실태 조사에서 주민들은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로 치과 진료를 꼽았습니다. 왜 누구는 노인이 됐는데 이가 빠져 있고 왜 누구는 나이가 들었는데 젊은 사람처럼 이가 자기 일을 다 갖고서 살고 있고 왜 그럴까? 의료진은 누군가 나서지 않으면 이들의 상태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입안을 보면은 이 사람이 60년,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나 그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온전히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노력과 그거 때문에 이 차이가 갈렸을까요? 가장 먹고 싶은 음식 갈비탕 한 그릇, 처음으로 치과를 찾은 주민들이 한 말입니다. 치아에 새겨진 삶의 격차는 우리 모두가 들여다봐야만 줄일 수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네, 기상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재승 기자, 연일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2주 동안의 한파가 가장 심했던 걸로 기록이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이 한파가 지속이 되면서 서울 한강은 평년보다 16일 빠른 지난 25일에 얼어붙었습니다. 자, 그리고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비행기가 못 뜨고 또 차량 사고가 잇따른 경우도 있고요. 비닐하우스는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한파가 지속된 지난 12월 14일부터 어제 26일까지 전국의 평균 기온은 영하 4.2도였습니다. 자, 기상관측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래 가장 낮았는데요. 이 기간 대관령은 영하 21.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기간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많은 눈이 쏟아졌는데요. 전남 광주에서는 하루 동안 32.9cm의 눈이 쌓이면서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한파와 폭설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은 북극해의 빙하가 줄면서 한기가 남아있고 이 한기가 서해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여기에 이례적으로 3년 동안 이어진 라니냐도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해는 어떻게 될까요? 내년 1월 전반기는 차가운 부풍이 불면서 평년과 비슷하거나 더 추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월 후반기는 평년 기온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당분간은 겨울 날씨치고도 더 추울 거란 얘기네요. 내일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내일 출근길엔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라 서해안 일부 쪽으로 눈이 오겠는데요.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는 않지만 빙판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미세먼지에 더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자세한 좋은 날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에 눈이 조금 오겠고 낮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6도, 대구 영하 2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낮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구 3도 등으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네, 이 주 후반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이어지다가 올해 마지막 날과 새해 첫날에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는 시청자와 함께하는 오픈 뉴스룸이 열립니다. 방청 신청은 JTBC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